안녕하세요. 자, 백미, 백일만 미쳐라. 자,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당의 정동섭입니다. 우리는 보통 백미는 좀 짧은 시간 내에 단기에 합격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까 기본 이론을 갖다가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지금까지 기출됐던 문제를 위주로 해서 설명해 쭉 해 나갈 건데요. 아마 이것을 한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 보시면 기존의 베이스가 깔려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나갈 테니까 천천히 또는 뭔가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우리가 테마를 할 텐데 테마별로 문제가 나긴 할 건데 문제가 나갈 때는 이제 테마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로 끊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면 우리가 권리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 권리변동하고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부분은 딱 2번 정도 됩니다. 10년 단위로 우리가 끊었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36회니까 35회부터 해가지고 26회까지 계산을 해보면 딱 2번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26회하고 실질적으로는 28회 때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들은 준법률행위 최고라고 하는 거에다가 문제를 배정하거든요. 자, 일단 권리변동을 한번 우리가 봐보자고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법률 효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리가 뭐라고 했어요? 권리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권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물권, 채권 자체가 변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되기도 하고요. 소멸되는 것을 총책해서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 변동의 모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거기에 먼저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발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권리가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권리가 변경하는 거, 권리가 소멸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원시 취득은 좀 기억을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일종의 뭐냐면 신축이라는 거 요거 하나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시효 취득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전적 승계에서는 특정 승계가 매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포괄 승계가 상속이라는 거 있죠. 요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작용 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작용 변경을 다른 말로 우리가 효력 변경이라 그래요. 효력 변경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좀 하나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다면 상대적 소멸 요 정도만 좀 빨간색 제가 표시한 거 있죠.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원시취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시취득은 전에 주인이 없다, 전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주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승계취득은 전에 주인이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원시취득은 최초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신축 건물입니다.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내가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원시취득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효취득은 245주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선의취득이나 무주물 선점은 실제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냥 동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우리가 부합이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부합도 원시취득에 하나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부합하고 나오는 것도. 그 다음에 하나 더 넣는다면 뭐 유실물이죠.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시취득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안에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그냥 매매하고 특정 승계, 포괄 승계는 상속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특정 승계는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정 승계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게 매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매수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속 그러면 우리는 상속인을 포괄 승계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포괄 승계인 그러면 상속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특정 승계는 거의 대부분들이 등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냥 포괄 승계는 등기를 안 해도 권리가 취득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죠. 설정적 승계는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부 다 설정이란 말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굳이 뭐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주체 변경, 내용 변경, 작용 변경 그러는데 작용 변경은 효력 변경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첫 번째 보면 1번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2번 저당권이가 순위가 승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작용, 효력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충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1번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 앞으로.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여기가 집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여기가 만약에 A집이라고 할 때 경매로 넘어가서 얘가 피담보 채권이 1억이고 여기도 1억이다. 피담보 채권이 받을 돈이 1억이면 최소한 2억은 필요하거든요. 2억은 필요한데 여기서 1번 저당권자가 1억 받아가면 얘도 1억을 받아가면서 종료가 될 건데 만약에 매매 가격 경락대금이 2억이 안 나오고 1억 5천 정도가 나왔다. 1억 5천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1억을 받아갈 수 있지만 2번 저당권은 5천만 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해요. 그럼 이 을은 요 2번 저당권자는 1억을 빌려주고 5천밖에 받아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나중에 갑이 요 A라는 사람이 돈을 모두 변제를 했어요. 변제를 해가지고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되거든요. 순위가 승진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1억을 받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1억 5천에서. 그래서 1번 저당권이 소멸이 되면서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이 됐다면 당연히 효력에서 힘이 좀 바뀐다, 작용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효력이 변경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등기된 임차권인데 원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임차인이다라고 할 때 만약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죠. 그 신소유자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양수인이죠. 나오게 되면 요 을 임차인은 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등기가 안 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 못해요. 그 기간 동안 살겠습니다. 또 보증금을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은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가 됐습니다. 등기가 되면 누구에게요?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살겠다. 기간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임차권하고 1번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효력이 변경됐다라고 해서 힘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권리소멸이다라고 하는데, 권리소멸은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 자체가 멸실이 되는 겁니다. 목적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목적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건물이 있다가 건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소실이 됐다. 건물이 소실되면 그 건물에 붙어 있는 저당권이나 또는 소유권 자체가 소멸이 돼버리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를.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가 되면 을 앞으로 매매가 들어가거든요. 넘어가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이 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지상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어떤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매를 생각하면 상대적 소멸 생각하면 되고요. 건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멸실이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절대적 소멸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빨간색 핀 거 있죠? 체크한 것만 몇 가지 정리하고 가셔도 될 겁니다. 자,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 요건은 매매 계약을 생각하면 되고요. 매매 계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뭐가 있냐면 청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승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이 있다면 조건 또는 기한이 있다면 요 기한 같은 것들, 이런 알갱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법률 사실 그러고 그 법률 사실들이 모여가지고 법률 요건이 돼요. 지금 이런 문제를 잘 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준법률행위에서요. 요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보면 최고라든지 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여기 통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 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최고나 거절은 뭘로 간다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다. 그래서 요렇게 하나 정도만 연결해 놓고 그냥 가세요. 다른 거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는 게 되려 손해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행위라든지 표현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우리 시험에 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최고하고 거절은 준법률행위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요. 테마 1번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문제가 없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번 문제도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요 구닥다리 문제이긴 한데, 자,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여긴 너무 단어에다가 얽매이지 마세요. 이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되는 법률 요건이에요. 계약이니까 청약도 있어야 되고 승낙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법률 요건이거든요. 법률 요건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채권행위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매 계약도 법률 요건이고 교환 계약도 법률 요건이고 임대차 계약도 전부 다 법률 요건이에요. 그냥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 정도만. 이번에 어떤 사정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선의거든요. 이 선의도 법률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있었다라는 것도 악의가 되는데 이 악의도 법률 사실에 불과합니다. 자, 시간의 경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간의 경과는 우리 정신작용과 상관없이 자연적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조심하세요. 4번은 무권 대리의 추인 여부에 대한 상대방의 최고권이라고 되어 있죠. 요 상대방이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한테. 예, 본인에게 당신 집을 무권 대리인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 당신 계약 추인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최고. 이 최고를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통지라 하고요. 옆에 쓴다면 준법률행위라 그래요. 준법률행위. 그래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예요. 요 최고권은 준법률행위다. 요걸 좀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5번에 보면 민법 552조에 따라 상대방의 최고하였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요. 자, 법률의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최고입니다. 최고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준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법률 행위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다만 그건 있어요. 어떤 최고라든지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의사표시에 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뭐 최고나 거절도 도달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달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구속력을 받는다. 뭐 이런 효과들은 전부 다 일반 의사표시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5번이 일단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4번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4번만 기억을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한번 오시면 두 번째로 2번에 오면 준법률행위를 묻거든요. 요 준법률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의사의 통지, 아까 요 최고라는 거, 요걸 찾는 거거든요. 여기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동의라든지 취소, 그 다음에 추인, 그 다음에 요 해지는 전부 다 상대방 있는입니다.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 있으니까 얘들은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거고, 3번의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거죠. 의사의 통지로 준법률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준법률행위에. 그래서 최고를 하나 기억을 해 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면, 자, 이게 이제 34회 때 정답이 됐던 문제거든요. 이 34회 때 이 문제는 우리가 갖다 놓긴 했지만 여기 서두에다가 실질적으로는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나 그 다음에 유익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요비나 유익비는 형성권이 아니고 얘는 순수한 청구권이에요. 이걸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뜬금없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거의 내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임차권의 필요비나 유익비는 전부 다 청구권이고요. 그 임대차에 가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줄여볼까요? 그냥 이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지매청이라고 하죠. 지매청이나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해서 부매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매청이나 부매청은 전부 다 형성권이에요. 이건요.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 형성권입니다. 원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가 하나가 비용상환 청구권, 두 번째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가 지상물 매수 청구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놈들이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순수한 청구권이고요.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전부 다 형성권이에요.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명채권의 양도다라고 되어 있죠. 지명채권 같은 경우는 특정인에게 이행을 채무를 변제해라 라고 하는 게 지명채권인데, 이 채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채권을 양도한다. 이게 중요해요. 채권 양도. 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예요. 이것도 일종의 처분 행위다라고 하죠.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얘도 이행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채무 면제입니다. 돈 갚지 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채권이 양도가 되거나 채무가 면제가 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거든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걸 준물권행위, 요걸 다른 말로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매가 나오잖아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 승계가 되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포괄 승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요 취득이라는 거 나오죠. 요건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다라고 하는 거. 자, 최고가 다시 나왔어요. 최고는 의사의 통지라고 해서 요걸 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준 법률행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데, 요게 작년 34회 때 문제가 배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읽기를 하고 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지문들이에요. 자, 4번에 오시면 다음 중 뭔가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나오잖아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아니면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설정적 승계가 돼요. 설정적 승계가 되지 이전적 승계가 아닙니다. 이전적 승계는 현재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해 버리는 거고요. 설정적 승계는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게 아니라 권리가 약간 제한당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적 승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소유권의 포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유권 포기입니다.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데, 이때 조심할 거는 공유 지분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합유 지분입니다. 합유 지분 포기는 같은 포기예요. 여기도 포기고 여기도 포기고 여기도 포기이지만 이 포기는 상대방 있는 겁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공유 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기억을 하고 갈 것은 포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기. 요 포기는 반드시, 요 포기란 단어가 들어가면요,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 포기의 의사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이 되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럼 이건 X입니다.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른 공유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돼요. 지분이 소유권 이전되어야 공유 지분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뭐예요? 등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요거하고 요것을 반드시 구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청약자가 하는 승낙의 통지, 통지는 관념의 통지다라고 해서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무주물 선점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선점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선점, 먼저 점유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먼저 점유하면 얘는 원시취득이 됩니다. 원시취득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최고가 또 들어왔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라고 해서 준 법률행위인데 이 최고가 정말 잘 나와요. 최고가. 그래서 여기도 역시 뭡니까? 단순하지만 그렇게 쓸만한 게 있다 그러면 전 2번입니다. 요 소유권의 포기, 그다음 공유지분, 합유지분 포기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세요. 요것들은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 있는 거냐, 상대방 없는 거냐 꼭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다인데 보통 테마 1번에서는 문제가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부분들은. 자, 2번에 가볼게요. 테마 2번에 법률행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법률행위에서는 요걸 기억해 요거죠, 요거. 단독행위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도달해야 된다.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 의사표시가 도달한다, 도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걸로 구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엄청 많죠. 예를 들면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추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제, 그 다음에 해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취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철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도달이 되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유언 같은 거예요. 유언이라든지 유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설립행위들,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아까 나왔던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없는 거. 공유 지분의 포기나 합유 지분의 포기는 당연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지만 여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계약인데 계약은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돼요? 합치가 되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방향을 같이 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방적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서로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계약,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계약하고 단독행위는 좀 구별할 필요가 좀 있긴 해요. 보통 계약에서는 요걸 좀 체크해 놓으세요. 계약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게 예약입니다. 예약. 우리가 채권, 이 예약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라는 거, 물권 계약 아니에요. 이건 채권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해제는 단독행위지요. 해제는. 근데 혹시 합의, 해제, 합의, 해지가 나오면 앞에가 합의가 나오면 전부 다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합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해제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해제를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좀 약간 헷갈린다고 할까? 헷갈리는 내용 등의 하나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때에 보통 요걸 섞거든요. 2개 섞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자, 이번에 이행의 문제가 따른다. 이행의 문제가 남냐 안 남냐 이건데, 자, 요 의무 부담행위는 보통 원인행위라 그러잖아요. 원인행위. 이걸 다른 말로 채권행위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건 처분행위인데 요건 결국은 결과거든요. 결과다. 그래서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고 준물권행위 2개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요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요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의무 부담행위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의무 부담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자, 갑이 건물을 의뢰한 사람하고 1억에 매매하는 계약. 자, 이행하기로 약속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일종의 원인, 즉 채권 발생 원인이 되죠. 갑의 입장에서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이 된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채권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채권 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당연히 남아있는 거죠. 처분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 물건도 되느냐? 가능하다라고 해요. 처분행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뭔가 이건 소유권이 이전돼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두 번째는 타인 물건은 안 돼요. 즉 여기는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매매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소유권이 이전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처분 권한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행위 원인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통 채권행위는 다 계약입니다.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계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타인 물건이더라도 가능합니다라고 해요. 그럼 여긴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두 번째는 처분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된다. 요게 채권행위예요. 의무부담행위. 계약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행위는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을 직접 일으키는 법률행위,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요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의하여 직접 현존하는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행위. 자, 이거 채권 양도 동그라미, 채무 면제인데 이 두 가지는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안 남죠. 왜? 채권이 양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채무를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가버리니까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이것들은요. 그 다음 여기는 처분 권한이나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데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땐 요걸 냈어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요걸 구별해서 문제를 낸 거니까 요걸 하나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 채권 양도 채무인수, 채권 양도나 채무인수. 채권 양도는 자기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을이 있는데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갑이 자기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 얘는 나갔단 말이야.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은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을에게 채무를 부담하나요?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채권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결국은 채권 양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채무 면제는 뭐냐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너 돈 갚지 마. 돈 갚지 마라고 채무를 면제해버린다면 을의 채권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채무가 이미 면제를 시켜버렸으니까. 요게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야, 너 돈 갚지 마라.
그럼 요 갑의 채무는 없어지죠. 그럼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채권 양도나 채무 이행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기 때문에 준 물권행위, 요걸 처분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채권행위는 계약을 좀 생각하면 되고요. 처분행위는 등기 이전을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그 다음에 방식에 따른 법률행위인데 방식은 불요식입니다. 불요식은 일정한 형식,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범위는 전부 다 불요식을 원칙으로 해요. 불요식을. 그래서 여기는 불요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요식행위인데 요식행위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들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법인 설립행위죠. 설립행위하고 등기해야 되고 유언해야 되잖아. 자필 유서라든지 공정증서 등 간에. 우리 민법 시험에서는 불요식이 원칙이고 요식인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딱 하나가 있긴 해요. 그게 우리가 집합건물법이 있거든요.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건축이 나와요. 재건축할 때는 보통 저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하거든요. 정적수가. 근데 건물마다 5분의 4가 필요하지만 5분의 1은 반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5분의 1. 5분의 1 반대자에게 야, 웬만하면 너 재건축 참여할 거냐? 이걸 반드시 서면이에요. 서면으로 요 재건축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인데 구두로 확인한다 그러면 X가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험범의 유일한 요식행위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들이 불요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와 있는 게 재산의 증감에 따른 분류인데 요게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 번 나와서 한 번 나왔는데 이게 나올 때 뭐냐면 출연은 자기 재산이 감소돼요. 그럼 비출연은요 역시 자기 재산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이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타인 재산이 증가해요. 그럼 타인 재산이 증가하면 이건 출연 행위라 하고요. 타인의 증감이 없어. 증감이 없다. 그대로다. 증감이 없다면 이걸 비출연 행위다라고 해요. 그래서 출연과 비출연은 자기 재산 감소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재산이 감소되면서 타인의 재산이 증가됐다면 출연이 되고요. 타인의 재산이 그대로더라. 그대로이더라. 그러면 비출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너무 크게 문제를 내지는 않죠.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유상행위가 있고 무상이 있는데 유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매매, 교환, 임대차를 쌍무입니다. 유상입니다. 그 다음에 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하죠.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이고 자, 여기 보면 증여나 사용대차가 나오잖아요. 증여,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잖아. 그리고 얘들은 무상입니다. 편무고 무상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낙성이고요. 그 다음에 불요식이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연과 비출연, 유상과 무상 구별되어 있는 거니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면 단순하긴 한데 대려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긴 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상대방 없는 거. 그럼 여기 취소가 있고요. 초인, 동의, 그다음에 해제 있죠. 여기 요것들. 자, 요것들은 상대방 있는입니다.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 유증이라는 거 있죠. 유언, 그 다음에 유증, 이런 것들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없는이다. 없는 단독형이다라고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뭐 4번이 정답이 됐는데, 뭐 그냥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2번에 의무 부담행위가 아닌 겁니다. 의무 부담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중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이것과 같은 의미죠. 그럼 채권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약, 주택 분양 계약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가 의무 부담행위죠. 채권 양도하고 채무 면제는 얘들은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그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물권행위, 다른 말로 이걸 처분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양도나 채무 면제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래서 준물권행위로서 처분이거나 그 다음에 처분행위다. 처분행위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하나 좀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 정도로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3번도 한번 와볼까요? 법률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자, 이 채권행위는 교환계약이죠. 채권행위 자체는 교환이니까, 교환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뭐 다 채권행위죠, 뭐. 자,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 해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과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이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어야 되겠죠. 상대방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잖아요. 지상권 설정 또는 저당권 설정 전부 다 뭐예요? 처분행위에 해당됩니다. 자, 유상행위는 임대차, 무상행위는 증여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인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기억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건데 상대방 있어요. 공유 지분, 그죠? 공유 지분은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닌 건데 그냥 있지 않아도 눈에 띄긴 해요. 요 재단법인 설립인데 아까 우리가 유원, 그 다음에 유증,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유재, 그죠? 이거 포기, 요것들은 전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요건 상대방 있는 것들이에요. 공유지분을 포기하거나 추인하거나 상계, 이 상계는 계약 내용을 퉁치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 상계는 채무자의 단독행위예요. 채무자. 이 상계 처리 퉁치는 거 공통분모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요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의 단독행위고 시효이익 포기도 당연히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들입니다. 자, 유원,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자, 테마 2개 정도를 했습니다. 이게 길게 한다고 해서 이게 많이 받아들이고 그런 건 아니니까 한 2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들어서 약간 걸컬하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테마 3번하고 테마 4번 정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